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것의 절반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남에게 보이지 않을까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라고. 그대들은 이런 적이 있는가?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오늘 입을 옷을 고르는데 문득 그 옷을 보게 될 누군가의 시선이 먼저 떠오른 적.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상대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부터 계산하고 그 계산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입을 다물어버린 적. 혹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시작도 못한 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그 꿈 자체를 잊어버린 적. 누구에게나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아니,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일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사회적 존재인 이상 남의 눈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그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의식하는 것이 아니다. 의식하는 것과 사로잡히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거리를 걸으며 스쳐 지나가는 시선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시선이 내 걸음의 방향을 바꾸고 내 옷의 색깔을 정하고 내 입에서 나올 말의 내용까지 결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의식이 아니라 지배다.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이 구조를 꿰뚫어 보았다. 그는 1788년 단치에서 태어나 1860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72년의 생애 대부분을 세상의 평가에 맞서 싸우거나 그 평가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데 썼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질문에 도달했다.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타인의 시선이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가벼운 위로가 아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려 한 것은 이렇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 타인의 판단이 아니라 타인이 이렇게 판단할 것이라고 내가 상상한 허상이라는 것이다. 상대방의 머릿속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상대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생각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자기 삶의 방향을 틀어버린다. 무대 위에 올라가 연기를 하는데 관객석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좌절한다. 그대가 연기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무대는 사라진다. 이 한 문장이 쇼펜하우어가 72년에 걸쳐 도달한 결론의 씨앗이다. 그리고 이 씨앗이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때로는 폭풍에 꺾이기도 했는지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려 한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아마 우리 자신의 무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우리가 누구의 눈을 위해 연기하고 있었는지를 한 번쯤은 정직하게 마주하게 될 것이다. 1794년 6살의 쇼펜하우어에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부모가 외출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늦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어린 쇼펜하우어는 부모가 자신을 집에 버리고 영영 떠났다고 확신했다. 하인이 달래도 이웃이 안심시켜도 아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서럽게 울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부모가 발견한 것은 공포에 질린 아들의 얼굴이었다. 이 일화는 쇼펜하우어의 전기에서 작은 에피소드로 지나가지만 그의 전 생애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자기가 속한 세계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 이것은 6살 소년의 과잉 반응이 아니었다. 이 두려움은 이후 수십 년간 쇼펜하우어의 내면을 지배하며 그의 철학과 인간관계와 삶의 방식 전체를 형성해 나갔다. 쇼펜하우어의 아버지 하인리는 단치에 성공한 무역상이었다.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상인이 되기를 원했고 그 교육을 위해 9살 때 프랑스 르아브르의 지인 집에 2년간 보냈다. 15살 때는 유럽 전역을 2년간 여행시켰다. 교육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소년의 눈에 그것은 반복되는 분리였다. 아버지의 의도와 아들의 경험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었다. 아버지는 세상을 보여주려 했고 아들은 집에서 밀려나는 느낌을 받았다. 17살이 되던 해 하인리가 세상을 떠났다. 창고의 운하에서 발견된 시신, 사고인지 자살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소년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6살 때의 공포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떠나간 것이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쇼펜하워는 평생 아버지를 존경했다. 그리고 평생 그 상실을 놓지 못했다. 아버지가 떠난 이듬해 어머니 요한나는 자유로운 문화 도시 바이마르로 이사했다. 30대의 젊은 미망인이었던 요한나는 문학 살롱을 열었고 사교계의 중심에 섰으며 괴테와 교류하며 소설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쇼펜하워의 눈에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었다. 애도의 시간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다. 이 감정은 골맞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해가 갈수록 악화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거의 절연 상태에 이르렀다. 요한나 역시 아들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에서 아들의 성격을 이렇게 묘사했다. 함부로 판단 내리는 버릇, 무뚝뚝한 얼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끝없는 비탄. 어머니가 보기에 아들은 세상과 어울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들이 보기에 어머니는 진지함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혈육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쇼펜하워가 타인의 시선에 대해 어떤 원초적 경험을 가지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도 떠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경험이 합쳐지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타인의 인정에 내 가치를 맡기는 것은 더 위험하다. 그대가 연기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무대는 사라진다. 쇼펜하워에게 이 문장은 철학적 통찰이기 전에 상처에서 태어난 방어였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선언은 사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만들어낸 갑옷이었다. 그리고 그 갑옷의 무게는 25살의 젊은 박사가 베를린의 강의실에 섰을 때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시험받게 된다. 1820년 32살의 쇼펜하워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2년 전에 출간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이 책이 자신의 철학적 정당성을 증명해 줄 것이라 믿었고 대학 강단이 그 증명의 무대가 되리라 기대했다. 그런데 쇼펜하워가 택한 방법이 있었다. 당시 베를린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였던 헤겔의 강의와 정확히 같은 시간에 자신의 강의를 배치한 것이다. 이것은 도발이었다. 자신의 철학이 헤겔의 모호한 관념론보다 명쾌하고 진실하다는 확신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학생들이 진리를 선택할 것이라 믿었다. 헤겔의 강의실에는 수백 명이 앉아 있었고 쇼펜하워의 강의실에는 5명이 채 되지 않았다. 결국 수강 인원 미달로 폐강되었다. 쇼펜하워는 이후 대학 강단에 다시 서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학문적 실패가 아니었다. 이것은 쇼펜하워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6살 때 부모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믿고 울었던 소년이 32살에 세상으로부터 다시 한번 거부당한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무관심에 이어 3번째 추락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는 결론을 내렸다. 세상의 평가란 진리와 무관하다고. 대중은 진짜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어리석은 시대가 어리석은 철학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이 결론이 옳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쇼펜하워의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났느냐다. 인정 욕구라는 것은 기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한다. 하나는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쇼펜하워는 후자를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후 30년간의 은둔을 가능하게 했다. 쇼펜하워는 베를린을 떠나 프랑크푸르트에 정착했다. 대학에 속하지 않았고 학파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어떤 지적 유행에도 합류하지 않았다. 혼자였다. 그러나 그 고독 안에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개정판을 완성했고 자연에서의 의지에 관하여를 출간했으며 윤리학에 관한 2편의 논문을 썼다. 세상이 읽지 않는 책을 계속 쓴 것이다. 누구의 인정도 없이, 누구의 격려도 없이
오직 자기 확신 하나로 30년을 버텼다.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대단한 의지력의 증거로 볼 수도 있고 병적인 고집의 산물로 볼 수도 있다. 아마 둘 다일 것이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이 시기가 행복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부재를 견딜 수 있다고. 고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독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텅 빈 강의실에서 배운 유일한 수업이었다. 그대가 연기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무대는 사라진다. 쇼펜하우어는 베를린의 강의실에서 연기를 멈추었다. 헤겔과 경쟁하겠다는 무대를 스스로 걷어찼다. 그 순간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실 그 순간 비로소 남은 것이 있었다. 자기 자신이었다. 타인의 박수가 없어도, 대학의 직함이 없어도, 시대의 인정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쇼펜하우어에게는 텅 빈 강의실이라는 고통이 필요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고슴도치 이야기일 것이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고 다가간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아파서 물러나면 다시 춥다. 다가가면 찔리고 물러서면 얼고.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 찔리지 않으면서도 체온을 나눌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낸다는 이야기다. 이 비유는 단순해 보이지만 인간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찌른다. 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가? 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모르는 사람의 말보다 더 아픈가? 왜 가장 편한 사이에서 가장 날카로운 말이 나오는가?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존재의 구조적 문제로 보았다. 사람은 혼자서는 견딜 수 없지만 함께 있으면 반드시 상처를 준다. 이것이 관계의 딜레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서 상처를 주는 방식은 대개 타인의 시선과 관련이 있다. 가족에게 화를 내는 이유를 가만히 뜯어보면 상당수는 이런 구조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그렇게 대하느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왜 바뀌지 않느냐? 결국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은 인정이고 그 인정이 돌아오지 않을 때 분노가 터진다. 한 여자를 떠올려 보자. 결혼한 지 20년이 된 사람이다. 매일 아침 가족의 식사를 차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의 셔츠를 다려놓는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문득 이렇게 말한다. 오늘 반찬이 좀 짜다고. 그 한마디에 20년의 헌신이 무너지는 느낌이 든다. 왜인가? 밥이 짠 것은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실 뒤에 숨어있는 감정은 이것이다. 나는 매일 이만큼 하고 있는데 당신이 보는 것은 고작 소금의 양인가? 내 존재 전체가 반찬 한 접시로 환원된 느낌. 그것이 상처의 정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한 남자가 매일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다. 피곤해 절어 소파에 앉으면 아내가 말한다. 당신은 집에 오면 말이 없다고. 남자의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나는 이 가족을 위해 하루 종일 밖에서 싸우고 왔는데 돌아와서까지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인가? 밖에서의 침묵은 지침이지만 집에서의 침묵은 무관심으로 읽힌다. 같은 고요가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비유는 이 문제에 대해 하나의 답을 제시한다. 적절한 거리를 찾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거리란 물리적 거리가 아니다. 기대의 거리다. 상대에게 거는 기대를 한 걸음 뒤로 물리는 것. 상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해줄 것이라는 환상을 내려놓는 것. 상대가 나의 헌신을 매번 알아채 주리라는 기대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놓는 것. 이것은 포기가 아니다. 서로의 가시를 인정하는 일이다. 그대가 연기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무대는 사라진다. 이 문장은 관계 안에서도 작동한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 앞에서도 연기를 한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라는 배역을 맡아 무대에 선다. 그리고 그 배역을 완벽히 수행하지 못할 때 자책하고 상대가 관객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 때 실망한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관계에 관객석은 없다. 거기에는 무대도 없고 배역도 없다. 있는 것은 가시가 돋은 두 존재가 추운 밤을 함께
지나가려는 서툰 시도뿐이다. 프랑크푸르트의 풍경은 매일 같았다. 오후가 되면 검은 코트를 입은 마른 노인이 푸들 한 마리를 데리고 마인 강변을 걸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이었다. 누구와 말을 섞는 일도 없었다. 산책이 끝나면 단골 식당에 들러 혼자 식사를 했고 집으로 돌아가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만년, 거의 30년 가까이 이어진 일상의 풍경이었다. 세상은 그를 괴짜로 보았다. 과민하고 의심 많고 사람을 피하는 은둔자. 잠자리에 들 때도 권총을 머리맡에 두었고 이발사의 면도 날조차 신뢰하지 않았다. 자신의 재산 관련 기록은 독일어가 아니라 영어와 라틴어로 적었고 귀중품은 집 안 곳곳에 비밀 장소에 숨겼다. 이것만 보면 편집증에 가까운 인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전의 다른 면이 있다. 이 30년의 고독 속에서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모든 주요 저작을 완성하고 개정했다. 여록과 보유를 집필했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개정판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쓴 글들이 그의 전생애에서 가장 맑고 단단한 문장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독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고독이 그를 빚어낸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있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것이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결핍이고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이다. 외로움은 밖을 향해 손을 뻗지만 닿지 않을 때 찾아오고 고독은 안을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그곳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시작된다. 그 누군가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그렇다면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고독의 그늘을 알고 있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세상과의 거리가 너무 벌어질 수 있다. 자기 안에만 머무르면 자기 생각이 전부인 줄 착각하게 된다. 고독이 비옥한 땅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 자기 안에 대화할 상대가 있어야 한다. 쇼펜하우어에게 그 상대는 책이었고 음악이었고 사유 그 자체였다. 매일 아침 칸트를 읽고 오후에는 플루트를 연주하고 저녁에는 자기 원고를 다듬었다. 그의 고독은 텅 빈 것이 아니라 가장 밀도 높은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 여기에 균형의 문제가 있다.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관계 안에서 자기를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정도다. 타인의 시선이 나의 참고 자료가 되는 것과 타인의 시선이 나의 운영 체제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태다. 참고할 때는 내가 주인이지만 운영 체제가 되면 내가 프로그램이 된다. 남이 짠 코드대로 움직이는 삶.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가장 경멸했다. 그대가 연기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무대는 사라진다. 프랑크푸르트의 강변을 걷는 노인에게 무대는 없었다. 관객도 없었다. 다만 자기 발소리와 푸들의 숨소리와 강물의 흐름이 있었을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쇼펜하우어가 찾은 것은 화려한 자유가 아니었다. 조용한 충분함이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산책길. 그것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사람의 풍경이었다. 1851년 쇼펜하우어의 나이 63세의 여록과 보유가 출간되었다. 인생 전반에 관한 수필을 모은 이 책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33년간 받지 못했던 반응을 단숨에 끌어냈다. 평론가들이 주목했고 독자들이 찾기 시작했으며 유럽 각지에서 편지가 날아왔다. 젊은이들이 쇼펜하우어를 찾아와 가르침을 구했고 영국의 평론가 존 옥센포드가 쓴 서평이 계기가 되어 쇼펜하우어의 이름은 유럽 전역에 퍼졌다. 30년 동안 아무도 읽지 않았던 책들이 갑자기 서점에서 팔려나갔다. 한때 대여섯 명 앞에서 폐강당했던 철학자가 이제는 시대의 사상가로 불리게 되었다. 세상이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쇼펜하우어는 기뻐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기뻐했으나 그 기쁨이 예상보다 훨씬 작았다. 젊은 시절이었다면 광분했을 것이다. 32살에 이 인정을 받았더라면 헤겔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러나 63세의 쇼펜하우어에게 명성은 이미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쇼펜하우어가 30년의 무시 끝에 명성을 얻었을 때 무덤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30년 동안 타인의 인정 없이도 자기를 지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할 것은 이미 증명했다고 느꼈다. 바깥에서 오는 박수는 확인일 뿐이었다. 확인은 반갑지만 확인이 없었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정 욕구에 대해 쇼펜하우어가 도달한 결론은 이렇다. 사람의 가치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는 이 세 가운데 마지막만이 진짜 가치라고 보았다. 재산은 빼앗길 수 있고 평판은 뒤집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축적된 지성과 인격과 내면의 풍요는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 텅 빈 강의실에서도 아무도 읽지 않는 원고를 쓰면서도 그것은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 친구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희미할 때, 우리는 자기 가치를 의심한다. 그러나 의심해야 할 것은 가치가 아니라 측정 방식이다. 바깥의 반응으로 자기를 재는 한, 우리는 영원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박수는 박수를 치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평가는 평가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뒤바뀐다. 그 위에 세운 자존감은 모래 위의 건물이다. 그대가 연기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무대는 사라진다. 쇼펜하우어에게 명성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미 무대에서 내려와 있었다. 관객 없이도 연주를 계속한 연주자에게 뒤늦게 관객이 들어찬 것이다. 그 관객이 있든 없든 연주의 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는 것은 소음의 양뿐이다. 쇼펜하우어의 만년이 평온했던 것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다. 성공이 오기 전에 이미 평온을 찾았기 때문이다. 1860년 9월, 쇼펜하우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심장이 약해졌고 호흡이 가빠졌다. 그러나 그는 일상을 바꾸지 않았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었다. 오후에는 푸들 아트마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마지막 산책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9월 21일 아침 주치의가 방문했을 때 쇼펜하우어는 소파에 앉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72세의 아침이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삶과 닮아 있었다. 조용하고 혼자였고 극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세네카처럼 황제의 명령 앞에서 최후의 연설을 한 것도 아니었고 톨스토이처럼 새벽에 집을 뛰쳐나가 기차역에서 쓰러진 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기 집, 자기 소파, 자기 책들 사이에서 눈을 감았다. 이것은 실패의 풍경이 아니다. 자기 세계 안에서 온전히 자기로 머물다 간 사람의 풍경이다. 쇼펜하우어의 72년은 세상으로부터의 거절과 무시로 점철된 삶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떠났고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고 학계는 외면했고 대중은 30년을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를 지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재산이 있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 덕에 생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돈이 그의 영혼까지 지탱해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를 지탱한 것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무언가였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무언가. 바깥에서 오는 빛이 없어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무언가.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자기 자신 안에 충분한 것을 가진 사람은 바깥에서 거의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이것은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에 자기 전부를 걸지 말라는 말이다. 칭찬은 받되 그것에 기대지 말고, 비난은 듣되 그것에 무너지지 말고, 인정은 환영하되 그것을 생존의 조건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쇼펜하우어에게도 쉽지 않았다. 그도 해결에 대한 분노를 평생 놓지 못했고 세상의 무관심에 속이 쓰렸으며 자기 철학이 인정받는 것을 보고 안도했다. 완벽하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쇼펜하우어도 아니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는 그 자유를 향해 걸어갔다는 것이다. 도착한 것이 아니라 걸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 걸음이 남긴 흔적이 우리에게 하나의 방향을 보여준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순간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오늘 나를 가장 불편하게 만든 것이 정말 그 사건 자체인지, 아니면 그 사건을 바라볼 누군가의 시선이 불편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연습. 내가 원하는 것과 남이 기대하는 것을 분리하는 연습. 그 분리가 선명해질수록 무대는 조금씩 사라진다. 그대가 연기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무대는 사라진다. 이 문장이 처음과 다르게 들릴 것이다. 처음에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다음에는 가족과 관계 안에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다. 우리가 가장 오래 연기하는 무대는 타인 앞이 아니라 자기 앞이다. 자기가 이래야 한다고 믿는 모습. 자기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세워놓은 기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스스로에게 퍼붓는 비난.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관객 앞의 연기다. 그리고 그 관객석에 앉아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 산책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마인강의 물결이었을 수도 있고 프랑크푸르트의 가을 하늘이었을 수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그의 눈에 더 이상 관객석은 비치지 않았을 것이다. 무대는 이미 사라졌고 남은 것은 강변을 걷는 한 사람과 그를 따르는 게 한 마리뿐이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지금 그대가 서 있는 무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무대 위에 연기를 멈추었을 때 그대에게는 무엇이 남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먼 곳을 갈 필요는 없다. 오늘 저녁 아무도 보지 않는 길을 혼자 걸어보라. 그 고요 속에서 들리는 것이 불안이 아니라 안도라면 그대는 이미 무대에서 내려와 있는 것이다.